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역시 한강 씨의 노벨상을 받은 7권 중에 한 권, 흰, The White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흰이라는 책,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하길 원하는 어떤 한 작가의 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아서 저는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 몽땅 그 다음날 사가지고 한 권씩 한 권 읽어 나가면서 지금 북톡을 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을 주면서 한강 씨가 쓴 여러 책이 있지만 그중에 7가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흰입니다. 이거 7번째 책인데 흰. 그래서 소설이죠.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4월 25일 2018년도 지금 현지 시간으로 6년 전에 했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읽고 글쎄요. 이거를 다 읽으면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한강 씨에 대한 책을, 그분의 작품과 소련 키어카르 철학과 우리 신앙, 어, 인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 흰이란 책은 맨 마지막에, 이분이 그 하얀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나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으므로 다만 이런 순간들이 간절한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야, 정말 기도책 거의 뭐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며 하면서 강보, 배내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력, 흰새,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의 뭐 이러한 단어를 하나씩 적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고 음, 제가 쓴 이 책을 읽고 쓴 에세이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의 흰은 삶, 죽음, 상실, 그리고 회복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흰 것들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탐구한 작품입니다. 한강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 책은 깊은 영적 탐구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서사를 하나의 기도로 여깁니다. 이는 2018년 개정편의 에필로그에 그녀가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하나의 기도로 인정한 점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흰의 이야기는 한강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상실, 즉 태어나고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이 짧지만 깊은 인생은 책의 중심 모티브로 작용하며 흰 것들이라는 상징과 연결됩니다. 눈, 쌀, 포대기, 빛, 소금 같은 여러 가지 흰 것들의 각기 순수함, 연약함, 그리고 조용한 회복력을 나타내며 개인적인 상실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애도의 경험을 연결하는 은유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흰색이 담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찰입니다. 흰색은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고 변형될 수 있는 기초적인 공간입니다. 문학평론가 허이철은 흰색이 다른 색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원을 나타내며 모든 색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색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흰 공간은 인간 조건의 메타포로 작용되며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반복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이 무한한 가능성이 희망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끝없는 반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적 관점에서 한강은 인간의 분열과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을 자신만의 개인적 여정과 연결합니다. 그녀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결한 문체는 그녀의 주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독자들에게 상실과 시간의 흐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흰 물건들을 통해 언니를 기억하는 행위는 헌사인 동시에 치유의 한 방법으로 작용되며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명상을 제공합니다. 제가 한강이 쓴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도 계속 설명하지만 회복, 치유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근데 그 from what 그 뭐에서 하나 폭행 그죠? violence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독자들은 한강의 희니, 진인 섬세함과 강렬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가 존 맥그리거는 이 작품을 섬세하고 사색적이며 간결하고 밀도가 높여 강렬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책이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애도와 회복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에세이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으며 읽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조용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뭉쳐져 있는 라인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정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서크리테릭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네가 해. 나는 질문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글입니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슬픔을 성찰과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한강은 언니를 부제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녀의 삶을 형성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언니는 떠났지만 한강이 창조한 흰 공간 안에서 계속 존재하며 작가가 언니를 만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자 고통을 고백하고 존재의 역설을 인정하는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한강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과거가 죽은 자를 붙잡고 죽은 자가 과거를 붙잡는 것이라고 쓰며 애도와 기억, 노아줌과 붙잡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포착합니다. 굉장히 사실 뭐 태어나자 2시간 만에 죽었는데 언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언니가 음, 엄마가 이야기하는 과거, 그 이야기할 때 그 아픔, 슬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말고 한강의 디 이센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톡을 해야겠지만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어서 엄마한테 피아노 가르쳐 달라 했는데 야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좀 아버지가 저기 소설이 잘 팔려서 나이가 들어서 피아노를 치라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싫다고 난 나이가 들어서 그랬더니 막 엄마가 울면서 그때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거에 대한 한이 맺혔는데 내 한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무빙한 그 글인데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 엄마는 그 첫 애가 죽었어 딸이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한 그죠?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더 넓은 실존적 주체들에 접근합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이중성, 빛과 그림자의 교차점, 희망과 절망 사이의 긴장감에 대해 성찰합니다. 눈, 소금, 포대이 같은 흰 것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확실을 직면하게 하고 명상할 수 있게 하는 언어로 가능합니다. 이 책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통을 견디고 연결을 추구하며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책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한강은 북유럽의 한 도시에서 눈 내리는 겨울을 보낸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도시의 폐허가 된 풍경이 언니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이 도시의 이미지는 상실과 회복이라는 책의 주제와 일치합니다. 이, 이 도시는 과거의 단편들을 현지와 연결하여 회복력을 증명하는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역사적 기억의 연결은 슬픔의 보편성과 인간 정신의 지속성을 연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흰이란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한강 씨의 회복하는 인간, 여기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붙잡는 게 아니라 과거가 죽은 자를 붙잡고 죽은 자가 과거를 붙잡는 것이다. 자기 엄마가 죽었지만 버릴 수 없었던 기억을 내버릴 수 없었던 그죠? 를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거죠.
무신론자인 한강이 쓴 이 작품은 영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흰의 집필 과정은 헌신의 행위, 무형의 것과 연결을 추구하며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을 찾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2018년 개정판 에필로그의 한강은 자신의 글쓰기를 하나의 기도로 묘사하여 스스로를 넘어서서 실존적 질문들과 연결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 무신론적 영성의 역설적 교차점은 이 책의 깊이를 더하여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거를 흰이라는 책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 글을 다 읽고 작가가 하는 말 사실 이 책의 2016년 에디션에는 작가의 말을 쓰겠느냐 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이 책 전체가 작가의 말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런데 개정판을 내면서 어, 자기가 써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가 폴란드에 가서 그죠? 폴란드에 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자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국 정교를 가르치는 그녀를 위해 이제 폴란드에 있는 번역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교재로 택했다. 달콤한 것을 먹여 사람스럽게 보살펴도 우리 육신은 반드시 무너지고 비단으로 감싸 곱게 보호해도 목숨에는 끝이 있네. 모르는 한자를 미리 찾아가며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한나절이 빠르게 지났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그 고민, 죽음, 삶, 그죠? 어, 모국에서의 흰색을 말할 때 하양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다. 솜사탕처럼 깨끗하지만 한 하양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스라게 함께 배어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흰 책이었다. 하얀 책이 아니라 흰 책. 그래서 사실 여기서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흰이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까? 지금 참 그것도 문제죠. 이 책의 시작은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에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생각했다. 24살의 어머니는 혼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았고 그 여자아이가 숨을 거두기까지 2시간 동안 죽지 마라 제발이라고 계속 어, 수- 속삭였다. 어쩌면 아직도 나는 이 책과 연결되어 있다.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려는 순간에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흰 것들을 생각한다. 어, 나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으므로 다만 이런 순간들이 간절한 기도가 된다. 어떤 기도죠? 죽지 마라 제발. 엄마의 기도. 죽지 마라 제발. 2시간 안에 죽은. 어, 어, 그러면서 쓰는 말이 내가 머물고 있던 그곳이 흰 도시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필로그에서 쓴 글쓰기 하나의 기도로 묘사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하고요. 흰색의 이미지는 창의성과 변화를 통한 은유로도 기능합니다. 한강은 포대기, 눈, 쌀 같은 흰 물건들을 목록으로 정리하며 이 과정을 통해 글쓰기의 잠재력을 열어냈습니다. 그녀가 쓴 각 단어는 이해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었으며 개인적인 고통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편형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작 행위는 책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회복과 회복력의 힘을 반영하여 예술과 이야기의 변형적 힘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삶, 죽음, 그리고 인간 조건에 대한 심오한 탐구입니다. 이 책은 상실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흰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삼은 이 책은 독자들에게 회복과 재출발의 공간을 희한하며 무신론자인 한강이 그리지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삶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가운데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조명하여 위안을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와, 이 긴 책을 그래도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왜 좋아했냐면요. 딱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쓰는구나. 뭐냐? 9페이지, 9쪽에 뭐라고 썼냐면 그냥 흰 것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결심하고 목록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하얀 게 아니라 흰 것. 강보, 베네옷, 소금, 눈, 얼음, 달, 쌀, 파도, 백목력, 백목련, 흰색,
하얗게 웃다, 백지, 흰개, 백발, 수위. 그리고 얼마나 많아요, 하얀 게. 근데 이런 걸 써놓고,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쓰기 전에 인투이션, 그냥 의식 속에 쫙 아웃라인이 잡히는 것. 제가 한동안 시를 어떻게 썼냐 하면 그냥 어떤 주제를 갖고 묵상하다가 단어들이 떠올라. 예를 들어 우리 류시화 씨 시를 읽고 있는데 툭툭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다 뽑아요. 그걸 백지에 써놔. 그리고 그걸 라인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가면서 그 류시화 씨가 썼던 그 어떤 시 전체의 키워드와 커넥팅 워드를 한 일곱 여덟 개 쭉 써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나의 컨텍스트로 바꿔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완전히 다른 시가 나오게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류시화 씨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 사상과 삶 속의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무신론자 류시화가 썼던 그걸 가지고 유실론자 석환이가 쓰는 이러한 시를 써내려가서 굉장히 제가 많은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배웠고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시인은 아니고 물론 시인이지만 이 책 전체를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래서 강보 외에 2시간 동안 자기 언니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살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음, 벤의 옷이라는 걸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근데 이게 거의 짧은 에세이로 쭉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거의 한 챕터가 이것이 긴 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베네옷.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었다고 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여야기도 했다. 8달 만에 조산이라 몸이 아주 작았고 눈꼬입이 또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님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달이 많아 남아 산, 사, 산달이 많이 남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 마을에 한 대뿐인 전화기는 20분 거리의 정류장 앞 전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하려면 아직 6시간도 더 남았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구멍가게에 전화기 딱 하나 있어요. 돈 주고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 시절. 막 서리가 내신 초겨울이었다. 24살의 엄마는 엉금엉금 부엌으로 기어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물을 끓이고 가위를 소독했다. 반짓고리 상자를 뒤져보니 작은 베네옷 하나를 만들 만한 흰천이 있었다. 산통을 참으며 무서워서 눈물이 떨어지는 대로 바느질을 했다. 베네옷을 다 만들고 강보로 쓸 홑 이불을 꺼내놓고 점점 격렬하고 빠르게 되더는 통증을 견뎠다. 마침내 혼자 아이를 낳았다. 혼자 탯줄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 방금 만든 베네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되풀이에 중얼거렸다. 처음엔 꼭 감겨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1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방금 열렸다. 그 까만 눈에 눈을 맞추며 다시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 1시간쯤 더 얼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모로 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 김훈 씨의 그 글 많이 제가 그 느꼈고요. 그리고 이 죽지 마라 제발이 첫 번째 글인데 맨 마지막에 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죽지 마라 제발, 그죠? 음, 그리고 이 저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어서로서 쓴 건데 이 맨 마지막에는 시로 끝납니다. 모든 흰이라는 시 그러면서 당신의 눈으로 흰 배촉 속 가장 깊고 환한 곳 가장 귀하게 숨겨진 어린 잎사귀를 볼 것이다. 낮에 뜬 반달의 서늘함을 볼 것이다. 언제나 빙하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어, 그의 삶에 있는 이것을 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 정화된다 그럴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화된다.
여기 해설에 권희철 님이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음,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일련의 작업들이 일종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작품의 모호한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치장하려는 진부한 시도가 아니다. 작가가 각 작품에 대응시키고 있는 질문들은 해당 작품들을 작동시키는 동력원에 해당된다. 질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뛰어날 수 있는가? 채식주의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바람이 분다. 에서 나오는 글.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면 인간의 어떤 지점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가? 히라버 시간.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가 정말 인간을 믿는가? 이미 나는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인간을 믿겠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소년이 온다는 데서 코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해결책을 쓰질 않습니다. 한강 씨는. 해결책으로서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간의 한강의 소설을 다시 읽는 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섬세한 해석을 통해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보다 차라리 질문 사이의 간격 혹은 변화를 더듬으면서 그 사이의 운동을 우리의 읽기 안에서 다시 발생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무슨 책을 읽을 때 정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했던 그 질문들, 그죠? 내가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의 깨달음, 정답을 온 인류에게 주는 정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논평입니다. 어, 여기 뭐 소년의 온다에 대한 에필로그 엄청나게 썼는데 사실은 이 책에 대한 흰 책에 대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작가는 밝고 깨끗한 것에 대해 쓰고 싶다 말한 적이 있다. 흰이 그런 의도의 책인 것 같다. 흰의 서두가 밝혀놓은 것이도 하나.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것 쭉 쓴 다음에 흰 것, 다시 말해 순수하고 깨끗한 것, 그것이 삶에 더럽혀진 부분들을 소독해 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클렌징 되는, 깨끗해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사실 뭐 자기도 모르는 죽은 언니에 대해서 그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죠? 색에 대한 그러면서 흰색은 바탕색이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죠? 그래서 흰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인 것이다라고 예, 쓰고 있습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있기 위해서 그것을 개방하는 존재의 차원이 앞서야만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존재가 이를테면 흰 빛이다. 그러므로 흰은 단순한 하얀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색들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며 그것의 밑바닥 어디선가 잠재태의 색채들이 현실화의 표면을 향해 우글거리며 올라온 중이다. 안개와 초에서 작가가 쓰고 싶은 것처럼 희고 자욱한 안개 속에는 얼룩덜룩한 유령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눈빛을 한 채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은 하얗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잡하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은 결코 더럽혀 줄 수 없는 것이다. 그 무엇도 하얀색의 순수함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얼룩들 틈에서라면 잘 보이지 않을 작고 희미한 얼룩도 그 얼룩 본연의 색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너무 쉽게 얼룩지는 배경이 색이 바로 흰이다. 뭐 좋은 거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현재의 살아남은 자가 회복하는 것은 과거에 죽어가고 있는 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현재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소년이 오는 것이다. 소년의 도움으로 인간은 본래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시간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과거 미래가 이렇게 소년이 오면서 만난다는 얘기죠. 제가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벌써 북톡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슨 말이냐? 언제나
이미 오고 있는 소년을 만나는 만큼, 인간 그 자신이 본래적 시간, 그 자체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만큼, 시계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만큼, 힘의 차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이 차갑고 적대적이며 동시에 연약해서 쉽게 사라지지만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 새하얀 눈송이는 녹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이 새하얀으로 하지 않고 이 흰 눈송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흰 건 하얀 게 아니라고 계속 한 다음에 왜 새하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 이 책은 또 정말 그냥 읽어도 그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이해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책도 그 청년들, 고등학생들 정도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너는 그 이것에 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면 참 좋은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우리 한강 씨가 그 폴란드라는 데를 가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애하고 자기 아들하고 유학시키면서.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 책의 1장과 2장을 쓰고 서울로 돌아와 3장을 마저 썼다. 그 다음 1년 동안은 처음으로 돌아가 천천히 다듬었다. 고독과 고요, 그리고 용기. 이 책이 나에게 숨처럼 불어넣어 주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었다. 나의 삶을 감히 언니, 아기, 그녀에게 빌려주고 드- 그녀에게 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명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야 했다. 그녀에게 더운 피가 흐르는 몸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따뜻한 몸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매 순간 어루만져야 했다. 어루만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어떻게도 훼손되지 않는 부분들을 믿어야 했다. 믿고자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아직도 나는 이 책과 연결되어 있다. 흔들거리거나 금이 가거나 부스려지는 순간에 당신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흰 것들을 생각한다. 나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으므로 다만 이런 순간들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 재밌죠? 자기가 쓰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2시간 태어났던 그 언니, 그 언니를 통해서 엄마가 그 과거에 붙잡히고 죽은 자가 과거를 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죽은 자를 붙잡고 죽은 자가 과거를 붙잡는 것이다. 라고 쓰며 애도와 기억, 놓아줌과 붙잡은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포착한다. 저는 어, 또 물론 이 책을 제가 이게 뭐 노벨상 받은 책이야라고 라는 생각으로 읽었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정말 나이가 어렸을 때 쓴 책이 아주 그냥 막말로 이걸 누가 읽을까?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란 건 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죠? 무슨 뭐 스토리텔링은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죽음은 뭐지? 삶은 뭐지? 하얀 건 뭐지? 그죠? 흰 것과 하얀 것의 다른 건 뭐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에세이로 간단간단하게 시로 써나가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냈다. 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고 그것이 솔직히 이 책이 그 노벨상을 안 받았으면 어떤 면은 그냥 이제 묻혀서 갈 수밖에 없는 책들,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음. 그러니까 2016년 5월 25일 날 출판돼서 5판 될 때까지 거의 2년, 6, 7, 8,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웬만한 작가들은 어, 일쇄에서 끝나지만 근데 이렇게 익스플로시브하게 뭐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책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묵상할 수 있는가 저를 놀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